안녕하십니까, 노종면입니다. 국민은 계산식이 필요 없다. 선거제 개편 논의를 이끌어온 정치개혁특위 위원장 심상정 의원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를 두고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오만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사자인 심상정 위원장은 맥락을 거세하고 자극적인 부분만 강조한 좁쌀 정치라고 반박합니다. 누구 말이 맞는지는 당시 상황과 전후 발언을 확인한 뒤에 판단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더 뉴스에서 판단 자료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오늘 더 뉴스는 검찰과거사위원회가 늘어난 활동 기간 동안 집중하게 될 장자연 사건과 김학의 사건, 그리고 주요 혐의자 구속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버닝썬 사건에 주목합니다. 사건 뉴스가 넘치고 있습니다. 10년 새 최대 물량의 물뽕 적발, 또 청담동 주식부자 부모 살해 사건도 함께 다루겠습니다. 주요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검경의 명운을 걸어라.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법무부 행안부 장관이 국민 앞에 섰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전 차관, 고 장자연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해 검찰 과거사위 활동을 2개월 연장하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즉각 수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대형 클럽의 불법 행위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문호 버닝썬 공동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 사건을 신고하면서 버닝썬 사태를 처음 알린 김상교 씨도 피고소인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버닝썬 사태로 알려진 마약이 바로 물뽕이죠. 경찰이 물뽕 4리터를 사들여 SNS 등을 통해 판매한 30대를 구속하고 물뽕을 산 20대 등 4명도 불구속했습니다. 10년 새 최대 물량입니다. 이들은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지하철 물품 보관함 등을 통해 마약을 주고받았습니다. 국회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나흘 동안 대정부 질문을 벌입니다. 선거제 개편안 마련과 패스트트랙 처리, 나경원 발언 파문 등 현안이 산적해 있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김 지사 측이 요청한 보석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되고 있습니다. 더 뉴스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과 고 장자연 씨 사건, 그리고 버닝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지시했습니다. 오늘은 관계부처 장관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양희력 기자. 예, 법무부입니다. 네, 장관들이 어떤 내용을 밝혔습니까? 오늘 오전 11시 반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상기 장관은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우리 사회의 특권층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규정지으면서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부실 수사를 하거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은폐한 정황들이 보인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켜왔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진상규명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신속하게 수사로 전환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 1월 재배당된 용산 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에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버닝썬 사태에 대해 강한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 사건이 연예인과 자산가 등 일부 특권층의 마약, 성폭력 등 반사회적 불법, 탈법 행위와 함께 경찰과의 유착 의혹 또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면서 장관으로서 경찰로 하여금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유착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할 경우 어떠한 사태가 닥쳐올지 모른다는 비상한 각오로 수사에 임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하겠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YTN 양희덕입니다.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달 더 연장된 가운데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김학의 사건은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사건이라며 남은 의혹들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거사 진상조사단 총괄팀장을 맡고 있는 김영희 변호사는 어제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해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은 특수강간 사건으로 볼 경우 15년의 공소시효 적용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김 전 차관 외에 연루된 당사자들이 매우 많고 당시 청와대를 비롯한 고위 관료들의 외압 여부도 중요한 조사 대상이라며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08년 무렵 발생한 장자연 리스트 사건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고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호 씨 외에 또 다른 제보자를 확인했다며 조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 의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임명 과정에 최순실 개입 의혹과 당시 직속 상관이자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한국당 대표, 또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곽상도 한국당 의원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장은 오늘 원내 대책회의에서 최근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과 고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한 의혹과 분노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활동 시한 연장은 매우 적절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버닝썬 사건의 주요 관련자들이 구속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클럽 버닝썬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이문호 공동대표가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버닝썬 사태를 처음 폭로한 김상교 씨도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부장원 기자. 네, 서울지방경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문호 대표 구속영장 심사 내용부터 알아보죠. 이 대표 언제 출석했습니까? 네, 이문호 씨는 오늘 오전 10시 반쯤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네. 이 씨는 오전 11시 반쯤 신문이 끝나 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승리의 고향 친구이자 버닝썬 공동대표인 이 씨는 마약을 투약하고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이달 초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소환됐는데 마약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씨가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네, 버닝썬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을 처음 폭로했던 김상교 씨가 경찰에 공개 출석을 했던데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촉발시킨 김상교 씨는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 소인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조사를 받기 전 김 씨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간단한 입장과 소감을 밝혔는데요. 김상교 씨의 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잠을 이룰 수 없었고 좀 하루하루 절규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는 생각에 좀 어려운 길이 될 것 같았지만 좀 책임감을 갖고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 걸 좀 진실 규명을 좀 정확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김 씨는 버닝썬 직원에게 집단 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피해자인 자신을 제압했다는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폭행 당사자로 지목된 버닝썬 이사 장모 씨와 경찰관 2명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또 김 씨는 현재 쌍방폭행과 공무집행방해, 성추행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경찰관의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을 텐데요. 현재 어떤 진행 상황입니까? 네, 경찰은 직접 내사를 벌인 끝에 현직 경찰관들의 유착 의혹을 확인한 뒤 정식 입건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윤모 총경을 들 수 있는데요. 윤 총경은 가수 승리 등의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윤 총경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하고 계좌와 통신 기록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오늘 출국 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2016년 7월 승리와 유리홀딩스 유인석 대표가 함께 차린 술집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을 어겼다는 신고가 접수되자 수사 내용을 유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경의 부인이자 현직 경찰인 김모 경정도 새로이 수사망에 올랐습니다. 김 경정은 말레이시아 주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최근 최종훈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 씨가 김경정에게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K-팝 공연 티켓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김경정의 귀국 시점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지방경찰청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정준영 승리 카카오톡 대화방이 공개된 뒤 각종 불법 촬영물과 피해 여성 리스트 등 허위 사실이 확산되자 경찰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불법 촬영물과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오늘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SNS 대화방에 올리거나 전송을 부추기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클럽 버닝썬 사건을 통해 알려진 이른바 물뽕이라는 마약이 대량으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물뽕은 지난 10년 사이 가장 많은 양이라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지방경찰청입니다. 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유통한 마약의 양이 얼마나 됩니까? 네, 이번에 적발된 감마 하이드록시 뷰티레이트, 그러니까 이른바 물뽕은 모두 4리터입니다. 일반적으로 5ml씩 투약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80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적발된 양으로는 가장 많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지난 11일 서울 구로구에서 물뽕을 대량으로 유통한 혐의로 30살 김모 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또 김 씨에게 마약 일부를 사들인 뒤 되파는 일종의 소매상 역할을 한 2명과 이들에게 물뽕을 사들인 대학생과 성인용품 운영업자 등 모두 4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트위터 등 SNS에 물뽕이라는 단어를 올려 매수자를 물색한 뒤 카카오톡 아이디를 공유해 마약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직접 주고받지 않고 지하철 물품 보관소 등에 보관하는 방식으로 마약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미 거래된 양은 400ml, 80명 정도가 투약할 수 있는 양인데 주로 서울에서 유통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뽕이 문제가 되는 것은 무색무취로 투약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약물이 최대 24시간 안에 몸에서 배출돼 성범죄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가 정신을 차린 뒤 경찰을 찾아가도 마약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처음으로 물뽕을 사들인 김 씨가 마약을 공급받은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성인용품점 등에서 유통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유통 경로와 관련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지방경찰청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선거제도 개편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는 가운데 여야는 처리 여부를 두고 민감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된 대정부 질문에서도 이 부분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두고 이미 합의를 한 정당들 분위기도 다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각 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안의 초안을 마련하는 데까지는 성공했지만 그 다음 단계인 패스트트랙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일단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필요성을 두고 엇갈리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은 민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인데 한국당이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을 동원하며 개혁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홍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한국당의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자기 밥그릇 지키기입니다. 선거제 개혁은 정치 불신을 극복하고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기 위한 해법입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4당이 마련한 단일한 초안을 국민 패싱 선거법이라며 좌파 장기 독재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원내대표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선거제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결국 좌파 장기 독재를 실현시키겠다는 선거제 야합 세력의 엄중히 경고합니다. 지금이라도 선거제 야합을 철회하고 민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처럼 거대 양당이 강하게 충돌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은 강한 내부 반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속 의원들은 합의안 자체에서부터 패스트트랙 추진 여부, 다른 법안과의 연계 필요성 등 다양한 부분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승민 의원 등 바른정당계를 중심으로 한 의원 8명이 의원총회를 요청해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야당인 민주평화당 내부에서도 호남 의석 축소를 우려하며 이번 선거법 개정 단일안에 동의하는 것이 맞느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여야 4당은 원내 대표들 사이의 회동을 통해 패스트트랙 여부를 결정하는 동시에 각 당 내부 의견 조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시 뒤부터 정치 분야 대정부 질문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국무총리와 통일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가 예정된 가운데 정치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의 필요성은 물론 선거법 개정 문제에 대한 질문도 나올 전망입니다. 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버닝썬 또 장자연 김학의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죠. 이에 대해서도 여야의 반응이 극과 극으로 갈리고 있어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 사건들을 계기로 공수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도 다시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지시 자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핵 위기가 가시화되고 민생이 파탄난 가운데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다녀와 첫 일성으로 야당 대표 죽이기로 가는 검경 수사를 지시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처럼 제1야당인 한국당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철저한 수사를 다짐하고 있어 전국은 더욱 얼어붙을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드루킹 일당과 공모의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새로 시작된 항소심 재판에서 1심 판결 내용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김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 겸 보석신문에서 1심 판결은 유죄의 근거로 삼는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르다며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식으로 판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정 구속으로 도정 공백이 발생한 만큼 경남도민에 대한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반대로 특검 측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하면 오히려 특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다음 달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른바 청담동 주식 부자로 알려진 이희진 씨의 부모 살해 피의자 34살 김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5일 제중국 동포인 33살 A 씨 등 3명을 고용해 이 씨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공범 A 씨 등은 범행 당일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공범 가운데 한 명은 올해 초 한국에 살던 가족들까지 중국으로 도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를 상대로 조사를 이어가면서 인터폴 적색 수배 등 국제범죄 공조 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다음 주 문재인 정부 3년차 내각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각 장관 후보자들이 문 대통령의 인사 기준에 부합했을지 관심입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에는 5대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자, 논문 표절자, 세금 탈루자, 병역 면탈자와 부동산 투기 이력이 있는 사람은 기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내각 구성 과정에서 이 원칙 위배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총리와 일부 장관 후보자들이 아들 병역과 세금 탈루에 관한 의혹을 샀고 위장 전입 사례는 여러 건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청와대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강조하며 임명을 단행했고 이후 검증 기준을 수정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현재 인사검증 기준이기도 한 이른바 7대 기준은 2017년 11월에 발표됐습니다. 기존의 5대 기준에 음주운전과 성 관련 범죄 이 두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논문 표절을 연구 부정 행위로 넓게 규정했고 부동산 투기도 불법적 재산 증식으로 바꿨습니다. 인사검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완화라는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추가된 항목들은 당연히 배제 사유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위장 전입과 연구 부정 행위는 기준을 구체화하는 단서가 달렸습니다. 현실화라는 평가와 후퇴라는 비판이 엇갈리는 지점입니다. 실제로 7대 기준 단서 조항 덕에 원천 배제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지만 시기상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야당과 언론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딸에게 꼼수 증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이 외에도 박사 논문 표절과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이 밖에도 진영 후보자를 비롯한 여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 확인했고 청문회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신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열립니다. 최근 지방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전셋값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셋값이 더 떨어지면 일부 가구에서 임대보증금 반환 문제, 그러니까 전세를 뺄 때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태현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전세값이 얼마나 떨어지면 임대보증금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네, 일단 이번 자료는 한국은행이 관련 기관과 함께 200만 임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전셋값이 10% 하락했을 때를 가정했는데요. 전체 집주인의 1.5%는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1.5%는 전체 가구에서 3만 2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요. 이 집주인이 예적금 같은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추가 대출까지 받더라도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반면 임대 가구의 92.9%는 전셋값이 떨어져도 금융자산 처분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고, 나머지 5.6%는 차입까지 받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다만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정도로 주택 시장이 침체한다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는 비중은 14.8%까지 뛰어오를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더 떨어지더라도 임대인의 재무와 임차인의 전세 대출 등을 검토하면 금융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작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전셋값이 한 10% 정도 떨어질 경우를 가정한 건데요. 그럴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성이 적은 시나리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방의 전셋값은 2017년 4월부터 내림세를 보였고요. 지난해 2월까지는 2.6% 떨어졌습니다. 수도권은 2017년 말부터 떨어졌고요. 지난해 9월과 10월에 주춤하긴 했지만 11월부터는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전셋값은 2017년 말부터 지난달까지 2.1% 빠졌습니다. 입주 물량이 늘었고 또 일부 지역의 경기 부진에다가 그동안 상승에 따른 조정 압력까지 겹쳤기 때문인데요. 올해 거래된 아파트 가운데 전셋값이 2년 전보다 떨어진 곳은 절반이 넘는 52%였습니다. 이 가운데에서 10에서 20% 하락한 아파트는 14.9%,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도 4.7%나 됐습니다. 최근에 전셋값 하락이 전체 시장보다는 지역과 또 주택 형태 등에 따라서 다른 점도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한국은행은 전셋값이 크게 떨어진 지역이나 부채 비율이 높은 주택을 중심으로는 보증금 반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조태현입니다. 다음 달부터는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9월부터는 7세 미만으로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이런 내용의 아동수당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을 보면 그동안 지급 기준으로 적용한 소득 재산 기준이 하위 90%인 만 6세 미만 아동, 이런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또 소득액 산정을 위해 금융기관이나 관계기관에 장에게 정보를 요청하거나 제공하게 하는 규정도 없어졌습니다. 다음 달 아동수당에는 1월에서 3월분도 소급돼 지급될 예정입니다. 복지부는 그러나 관련 신청을 해야만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대상 아동 보호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아동수당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세먼지가 거의 재앙 수준으로 치닫자 원인을 두고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지난해 말 유류세 인하 여파로 경유 소비량이 늘어나면서 미세먼지가 증가했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실제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YTN 뉴스 바라보기 고한석 기자입니다. 미세먼지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경유차. 지난해 말 정부는 서민 경제 살리겠다며 유류세를 내렸는데 이게 부메랑이 된 걸까요? 차량용 경유 소비량은 역대 최고치로 늘었고 대한민국은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 속에 갇혔습니다. 월별 차량용 경유 소비량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유류세를 내린 건 지난해 11월. 경유 소비량은 그 즉시 급증합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경유 소비량 증가의 원인이라는 혐의를 받아도 이상할 것이 없죠. 그런데 10월과 9월 경유 소비량을 보면 다른 달과 비교해 상당히 적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전년 대비 경유 소비량 증가폭을 나타낸 그래픽입니다. 유류세를 내리기 직전인 10월 경유 소비량은 1년 전보다 무려 12% 가까이 급감합니다. 최근 10년 동안 10월 수치만 따로 떼서 비교해 볼까요? 10월에 경유 사용량이 10% 넘게 줄어드는 건 대단히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10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비밀은 경유 소비량 집계 방식에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정유사가 주유소에 얼마나 기름을 팔았는지 조사해서 경유 소비량을 계산합니다. 소비량이라고 표현하기는 하지만 실제 운전자에게 팔린, 그러니까 주유량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지난해 10월 초부터 언론을 통해 정부가 유류세를 내릴 거라는 소식이 알려지죠. 주유소들은 이미 9월부터 기름을 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류세가 내리자마자 빈 기름통을 한꺼번에 채운 겁니다. 그래서 경유 소비량이 9월, 10월에 급격히 줄고 11월에 급증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제 유류세를 인하한다고 그러면 사실 그 전에 기름 안 넣고 그 이후에 넣을 거잖아요. 주유소도 마찬가지로 10월 말에 기름을 사니 차라리 11월 달에 사겠다라고 해서 구매를 늦춘 거죠. 여기에다 경유차 대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서 경유 소비량은 이렇게 추세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유 소비량이 역대 최대를 경신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정부가 비판받아야 할 지점은 유류세보다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클린 디젤이라며 경유차 보급을 장려했고요. 경유차가 미세먼지 주범으로 지목된 뒤에도 박근혜 정부는 물론 현 정부도 말만 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은 없었습니다. 뒤늦게 지난해 11월 이낙연 국무총리가 클린 디젤 정책의 공식 폐기를 선언했지만 그 역시 선언에 그쳤고 올해 1월 경유차 등록 대수는 또 늘어나서 1,000만 대에 육박합니다. YTN 고한석입니다. 네, 고한석 기자 보도 보셨듯이 경유차가 늘어난 건 정부의 정책 탓이 큽니다. 오랜 기간 경유를 싸게 공급했던 것도 또 경유차 혜택을 줬던 것도 정부였습니다. 미세먼지 탓에 말은 못하지만 일관성 없는 정책에 경유차를 갖고 있는 차주들도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유차 천만 시대. 너도 나도 경유차를 산 이유는 뭐니 해도 경유가 휘발유보다 싸기 때문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사실 국제시장에선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쌉니다. 정부가 휘발유에 더 많은 세금을 붙이면서 국내에선 가격이 역전돼 있는 겁니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경유세 인상 논의가 다시 불거지면서 경유차주들의 고민이 커졌습니다. 10년 정도 탈 생각으로 구매한 차를 갑자기 바꾸자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고민이 많이 되죠. 새 차 아직 이제 한 4년 몇 개월 됐는데 그렇다고 당장 바꿀 수도 없고. 특히 생계형으로 경유차를 모는 서민들에겐 다른 대안도 없습니다. 이 포토는 휘발유 차량이나 전기 차량이 없어요. 경유차니까 다 어쩔 수 없이 선택 여지가 없겠죠. 물론 오래된 경유차의 문제는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후가 되면은 그냥 그 뒤에 마을화에서 매연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노후 차량에서는 아무래도 뒤따라간다든지 할 때 냄새라든지 그다음에 시커먼 연기가 나는 차들이 종종 있어요.
실제로 수도권에선 경유차가 미세먼지의 최대 배출원으로 자리 잡은 만큼 경유차 문제는 미룰 수 없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대책이 단편적이고 일관성 없었다는 점에서 과연 이번엔 믿고 따라도 되는 건지 경유차주들은 소가리를 하고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북한이 도발 재개 가능성을 경고한 뒤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에게서 대화를 강조하는 발언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핵실험 중단 상태의 유지가 중요하다면서 북한이 협상 가능성을 닫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업인 행사 참석차 캔자스주를 찾은 폼페이오 국무장관. 지역 매체들과 잇따라 가진 인터뷰에서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조금은 진전을 이뤘지만 비핵화에 필요한 진전은 보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 장관은 다시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핵미사일 시험 중단 유지도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핵미사일 도발 재개 경고를 던진 다음 날의 발언 기조를 이어간 겁니다. She left open the possibility that negotiations would continue for sure. It's the administration's desire that we continue to have conversations around this. 폼페이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북한의 밝은 미래는 진짜 현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만 검증된 비핵화를 이뤄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는 김 위원장의 약속이고 세계가 요구하고 있다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와 외교적 관여를 하고 있다는 강원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볼턴 보좌관을 비롯한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번갈아가며 북한의 비핵화를 압박하면서 대화로 손짓하는 모양새입니다.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 움직임에서 소강 상태를 보이며 정세를 관망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미국 모두 당장 대화에 나설 동력은 마땅치 않아 탐색전은 길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유진입니다. 미국 사법당국이 5개월 사이 2차례의 대형 인명사고를 낸 보잉 737 맥스 기종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보잉과 항공당국의 유착관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조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검찰이 에티오피아 항공 여객기 추락 참사 발생 하루 만인 지난 11일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싱턴 DC 대배심은 검찰 명의로 연방항공청에 사고 기종인 737 맥스의 안전 승인 과정에서 보잉 측과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시지, 통신 기록을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양측 간 유착 관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연방항공청은 737 맥스가 표준 승인 절차에 따라 승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보잉도 당국이 제시한 요건에 맞게 승인 절차를 거쳤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사법당국 차원에서 민간 항공사의 안전 승인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결과에 따라 형사처벌 가능성도 있어 이른바 보잉 게이트로 번지는 건 아니냐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교통부도 별도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교통부 조사는 지난해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소속 같은 기종의 추락 사고와 관련한 항공기 안전 시스템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고 블랙박스 분석 결과 두 사고 간의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통부가 어떤 조사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총격 테러로 50명이 희생된 지 이틀 만에 이번에는 네덜란드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네덜란드 제4의 도시 위트레흐트 도심에서 총성이 울린 건 오전 10시 45분쯤. 대중교통수단인 노면전차 트램 안에서 한 남성이 총을 쐈습니다. 이 충격에 남녀 3명이 사망하고 5명이 다쳤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3명은 생명이 위독합니다. 11:15 een afschuwelijk incident plaatsgevonden bij het 24 Oktoberplein. 사건 직후 각급 학교와 역은 폐쇄됐습니다. 대테러 당국은 가장 높은 단계의 테러 위협 경고를 내리고 범인 검거에 나섰습니다. Kunnen we op dit moment een terroristisch misdrijf niet uitsluiten. Dat betekent dat ik om 11:15 heb besloten het dreigingsniveau voor de provincie Utrecht te verhogen naar niveau 5.
터키 출신 30대 용의자는 차량을 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이 용의자는 몇 년 전에 극단주의 테러 조직 IS에 연루돼 체포됐다가 풀려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좀처럼 강력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나라에서 테러로 보이는 총격 사건이 터지면서 시민들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한국인 피해자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잇몸병 선택은 이가탄입니다. 엄마? 친구야. 아버님, 많은 분들이 이가탄을 복용하고 계십니다. 잇몸병엔 이가탄. 효과도 만족도 역시 이가탄입니다. 아시죠? 이가탄. 호텔 예약 사이트 너무나 많죠? 당신이 원하는 호텔이 딱 한 군데만 있거나 혹은 여기저기에 가격도 천차만별이라면 아이 머리 아파! 그래서 트립하고 원하는 호텔을 비교 검색해서 스마트하게 찾아주니까 호텔 트립하고. 아이들에게 공간은 가장 특별한 선생님이 되어야 합니다. 맑은 공기로 언제나 깨끗한 자연을 느끼게 해줘야 하고 에어컨의 직바람이 아이들의 꿈을 깨우지 않아야 합니다. 디테일의 차이를 아는 당신의 선택. 삼성 시스템 에어컨 360. 바람 없이 시원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같이 복잡한 선거제도는 산식 그 자체가 바로 선거제도입니다. 산식이 곧 민주주의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식을 알려달라는 기자들 질문에 심상정 의원은 국민들은 산식을 알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답했습니다. 오만한 태도입니다. 산식이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워도 국민은 그 산식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좁쌀 정치라고 합니다. 국민을 좁쌀로 여기는 정치 아닌가. 산식이 곧 민주주의의 질서인 것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심상정 정개특위위원장이 선거제도에 관해서는 국민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한 말을 듣고 국민들께서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선거제도 개혁 내용을 속속들이 다 아셔야 합니다. 저는 거의 매일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왔습니다. 다만 이 제도에 따른 계산식은 주무부처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인 만큼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계산식이 제시가 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가짜 뉴스입니다. 전문가들의 손을 거쳐서 계산식이 제시가 되면 그때 국민들에게 보고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는 점을 그냥 너무 감사하고 저보다 사실 정황을 많이 아시는 연예인분도 계시고 목격자가 저 혼자 아닙니다. 증언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언론에 이렇게 많이 노출 과하게 하고 있는 것도 저도 사람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듭니다. 하지만 가해자분들 보시라고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요. 죗값을 치르셨으면 정말 좋겠지만 불가피하게 그러지 않다면 죄의식이라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서 앞으로에 있을 더 많아질 증언자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해자분들 보시라고 계속 인터뷰하고 있는 거고요. 죄의식이라도 갖고 사셨으면 좋겠어서. 예견된 진통일 뿐일까? 아니면 넘기 힘든 그야말로 넘사벽일까? 여야 사당이 선거제 개편안에 합의하고 신속 처리한 건 패스트트랙 처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각 당의 추인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논의에서 빠져있는 한국당은 입법 쿠데타, 이념 독재, 날치기 등의 강한 표현으로 비판의 수위를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여야 1대1 미니토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선거제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다만 이 시간에는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보다 패스트트랙과 제1야당 배제라는 절차의 문제를 주로 따져보겠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윤기찬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윤기찬 전 대변인께 좀 여쭤보죠. 패스트트랙은 법에 규정된 입법 절차 중에 하나죠. 이건 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입법 절차인데 사실 비상 입법 절차죠. 이걸 웬만하면 쓰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정 기준 하에 자동 부의 제도가 또 있잖아요. 그리고 의장이 그 본회의에 부의하는 또 다른 절차가 있습니다. 심사 기간을 정해서 이 기간 내에 하지 않으면 부의하겠다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 천재지변 또는 국가의 비상사태에 준하는 사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당 원내대표하고 합의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이 기준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패스트트랙 신속 안건 처리 제도가 들어온 이유는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들어왔는데 그 두 개 제도에 비춰보면 이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게 운용돼야 된다. 특히나 민생 법안이 아니고 이것은 조직을 구성하는 법안들이에요. 국회를 구성하거나 또는 정부 조직이나 기능을 구성하는 이런 법안들을 굳이 이렇게 신속 처리 안건 제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은 국회의 원래 합의기관이라는 국회 제도의 본질에 맞지 않는 제도로서 사실 법안이 있다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제한적으로 소극적으로 운용돼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네, 좀 소극적으로 제한적으로 운용해야 하고 또 민생 법안이 아닌데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에요. 패스트트랙 제도를 만든 이유가요. 딱 이런 경우에 쓰라고 만든 겁니다. 왜냐하면 3분의 2라는 게 어찌 보면 우리가 일반 원칙이 과반 출석, 과반 찬성이지 않습니까? 50%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일정 정도의 그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이 반대해서 안 될 때 마지막 수단입니다. 사실은 합의까지 했었거든요. 작년에 합의하고 지금 5달 동안 계속 논의했는데 한 번 제대로 된 논의가 안 되다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패스트트랙을 만든 그 어떤 취지에 딱 맞는 상황이다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에 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는 두 분 생각이 같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 아닌가? 어쩔 수 있는 상황입니까? 저희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113석이라는 거대 정당이 저희도 뭐 국회의원들 개인으로 구성된 정당이 아니고 국민의 뜻을 반영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 정당이 이 안건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방향이 틀렸거나 아직은 그 시기가 안 됐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처리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이 반개혁이고 또는 뭐 목리 부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될 것이요. 아직은 그 해당 안건이나 이런 것을 처리하기에 성숙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방향이 틀렸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협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걸로 처리되는 게 아니고 또 하나는 저번에 제가 잠깐 말씀 올렸는데 사실은 이게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소수정당 보호제도하고 또 안 맞아요. 보시면 60%면 되는 거거든요. 60%면 모든 법안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과연 우리가 소수정당을 그 국회 원내에 들어와서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게 하기 위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이 제도를 이용한다는 것은 사실 또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용을 보완하고 심사해서 좀 올바르게 법안을 재구성해서 가는 것이 맞지 이렇게 숫자로 우격다짐식으로 가는 것은 우리 정치 발전을 위해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론이 있으십니까? 60%는 아니고요. 이제 3분의 2니까 67% 되면 되겠죠. 근데 그 소수정당 보호하고 관계없는 일이에요. 일반적으로 기본 원칙이 과반입니다. 50% 넘으면 통과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물국회 만들지 말라고 이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것도 없으면 국회가 아무것도 안 돼요. 못 하거든요. 통과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법 제도가 사실은 그동안 관행상 합의해온 건 맞는데 그 전제는 뭐가 있냐면 약간 타율적으로 돼 왔어요. 그러니까 헌재에서 위헌을 때리거나 이거 언제까지 해라. 그러니까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1년 내에 맞춰서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어찌 보면 한 달 앞두고 막 이거 안 하면 선거 못 할 경우까지 가서 헌재에서는 위헌 때렸고 선거는 바로 앞두고 있고 이런 경우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스스로 룰을 정하는 거라 국회에서 자발적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오히려 그 한국당 빼고 나머지 정당이 다 합의해서 만드는 경우가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 그 정치 역사에 흔치 않은 경우예요. 3월 15일이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국회의장한테 안을 넘기는 시한이었잖아요. 그게 법정 시한이 맞죠? 맞습니다. 그 시한을 어긴 부분은 국회 전체의 책임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네, 국회 전체의 책임이죠. 뭐 법정 기한은 맞지만 어쨌든 훈시 규정 비슷해서 그것이 뭐 제척 기간이나 이렇게 도가 되면 모든 게 무효되는 이런 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있는 규정을 국회법에 있는 규정을 어긴다는 것은 사실 국민에 대한 도리는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바른 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옳지 않다고 생각이 되면 그에 불구하고 저기를 막아야 되는 것이고요. 아까 이제 그 3분의 2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 5분의 3이기 때문에 60%가 맞죠? 아, 그건 소관 상임위. 네. 예, 소관 상임위에서는 60%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 플러스 전체회에서 그 처리 안건으로 만약에 이게 회부가 되면 이제 5분의 3씩 동의를 얻어서 네. 물론 본회의 가면 이제 절반으로 가는 거죠. 과반으로 가는 거죠. 네. 네, 지금 무엇이 문제일까? 지금 뭐 초안에 합의한 여야 4당도 선거제만 패스트트랙에 올리자라는 의견도 있고요. 아니면 뭐 일괄적으로 같이 하자는 민주당 의견에 동의하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일괄적으로 하는 것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면 다른 당에서 반대해서 선거제만이라도 패스트트랙에 올리는데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 안 됩니다. 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 법안대로 이 안대로 했을 때 어쨌든 한국당과 민주당이 손해 보는 건 맞아요. 지금 20대 국회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우리 당이 한 18석 정도 줄고 한국당 아마 16석 정도 주는 걸로 돼 있습니다. 네. 정의당은 한 늘어나고 아마 국민의당이 제일 많이 늘어나겠죠. 그 당시 기준으로는. 그런데 사실은 이거를 하는 이유가 이게 지금 선거제 개혁이 한 20년 이상 어찌 보면 시민사회 개혁 요구였고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도 말씀하셨고 그만큼 또 오래된 게 공수처과의 수사권입니다. 네. 어찌 보면 저희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라고 봐요. 그동안 사실은 공수처법 계속 발의됐고 검경수사 계속 나왔지만 안 됐었거든요. 네. 이번이 어쨌든 우리 당 입장에서도 이런 어떤 손해를 감수하면서라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분류해서 처리할 하면 아마 우리 당에서는 안 할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이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않고 신속 처리 안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무리하다라고 지적하셨는데요. 일괄적으로 다른 개혁 법안들을 같이 처리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좀 공수처법 관련해서는 저희 당에서는 반대하고 있고요. 예. 상당수 국민이 이게 왜 이런 제도가 굳이 필요하냐. 현행 사정기관 갖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고 현행 사정기관이 문제시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 확보가 안 돼 있어서 남용이 돼서 그런 것이지 역할을 못해서 그런 건 아니거든요. 네. 경찰, 검찰 내 두 기관이 상호 어떻게 견제하는지는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런데 권력을 견제하고 국민에 대한 어떤 인권 침해를 견제하고 이런 데서 이걸 문제를 풀어야지 공직자 수사처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이것은 옥상옥 이런 개념으로 표현할 것이 아니고 불필요하다. 오히려 남용의 위험이 큰 더 하나의 조직을 만드는 것이라서 이 부분은 불필요하다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서는 지금 소위들에서 사개특위에서 활발히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을 아직 성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분명히. 정부안이 나와 있고 이 정부안을 토대로 해서 각 당이 활발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 결론이 나거나 성숙되지 않은 법안을 같이 껴 넣어서 함께 처리하는 것은 이것이 심사를 제대로 한 처리인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회 심사 권한을 침해하는 부분도 큽니다. 왜냐하면 대체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조문 일일이 다 낭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또 토론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전문위원들이 도움을 주고 그다음에 보조원들이 또 도움을 줘서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지 못한 본회의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전문성과 신뢰를 들어가면서 이 부분을 보완해야 됩니다. 그것이 위원회의 역할입니다. 그 위원회의 역할을 사실상 건너뛰자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러기에는 이 세 개 법안이 너무나 아직 성숙되지 않았다. 자, 일단 그 공수처법 예를 드셨습니다만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공수처 설치 여론이 더 항상 높게 나와요. 그 부분 하나 좀 질문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4당 쪽에서는 한국당이 그런 논의 틀로 들어와서 그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 이 공수처법만 하더라도 검경 수사권 조정 소위는 잘 돌아가는데 공수처법 논의는 잘 안 됐다 이런 주장을 하거든요. 공수처를 설립 자체를 저희는 반대하기 때문에 아예 그렇다고 아예 논의에 안 들어가시면은 그러니까 논의라는 것은 이제 설립을 하되 예를 들어서 설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뭐 기능이나 아니면 또 그 장을 어떻게 선출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견이 있을 때 논의가 필요한 건데 이 설립 자체를 저희는 반대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녹여내자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수처를 별도로 끄집어낼 것이 아니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국민들의 그런 우려를 여기에 녹여내서 성수법 관련 법규 개정에 포함시키자는 거지 따라서 논의에서 완전히 저희가 발을 뺐다라고 보기도 어려운 겁니다. 그 기능은 녹여내자는 거기 때문에. 예.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까 말씀하셨듯이요. 공수처 설치 지금 뭐 여론조사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80% 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경 수사권이 지금 뭐 김학의 사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장자연 사건, 버닝썬 사건 관련해서 이게 문제가 있다, 해야 된다. 이게 엊그제 여론조사도 보면 50%가 넘습니다. 52대 28이었거든요. 반대가. 그럼 사실은 어찌 보면 이 검경 수사권이라든지 공수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오래된 이슈예요. 그동안 자료요. 제가 보기에 아마 쌓으면 수십 건 될 겁니다. 그리고 논의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법조계에서 논의가 많이 됐기 때문에 이게 패스트 트랙에 올라간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 법사위 과정도 있고요. 이게 안 될 경우 하는 거죠. 본회의 과정도 있고 저는 충분히 그런 전문가들 의견 토론에 패스트 트랙 올린 다음에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전제는 이게 논의가 되려면 그동안 사실은 법사위에서 막혔었거든요. 법사위에서 야당이 맞다 보니까 특히 이제 한국당에서도 어쨌든 이거를 법사위에서 통과가 안 되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법사위 소관 상임이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안 됐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뭐 사법농단 사건이라든지 국회의원 사건이라든지 어쨌든 고위공직자들과 관련해서 집어넣는 김학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에 차관이었으니까. 이게 만약에 검찰이 아니라 이런 사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특검을 계속 했었거든요. 어찌 보면 특검 할 때마다 논쟁이에요. 국회에서 싸우고. 그럴 필요 없거든요. 공수처라는 걸 만들어 놓으면 제가 보기엔 그냥 상시 특검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면 맞는 것 같습니다. 바른미래당에서 뭔가 이 공수처법과 관련해서 뭔가 수정 제안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까? 그걸 민주당이 수용할 수 있는지요? 아마 논의 중인 걸로 같은데요. 어떤 이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자. 그러니까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기소는 공수처에서 하자. 기소는 검찰이 하고. 그렇죠. 수사는 공수처에서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기소하고 공소유지요. 공소유지하는 거는 이제 검찰에서 하자 이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공수처장 임명을 아마 이제 추천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 외부 인사들 넣고 5분의 3 이상 하게 하자. 어느 정도 이제 국회가 처장 임명하는데 어느 정도 관여하게 하자. 일방적으로 대통령이 선임하는 게 아니라 그 두 가지인데요. 저는 그 인사 선임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는 논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검찰총장이나 경찰청장처럼 이게 일방적으로 임명한다기보다는 좀 뭐 국회에서 논의를 가는 게 맞는데 수사권과 이 기소권을 분리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사건, 그러니까 대형 사건, 고위 공직자라든지 이런 분 사건들은 거의 수사한 분이 지금 기소에 들어갑니다. 특검처럼. 특검도 그러잖아요. 수사한 분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수사할 때 내용들이 법정에서 다뤄져요. 이게 분리하는 게 반드시 효율적이진 않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수사 기소 분리는 조금 분리하는 거는 적당치 않지만 인사를 조금 더 공정하게 하는 거는 얼마든지 논의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처장 임명과 관련해서 국회에 견제 장치를 두는 데에는 논의할 포인트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만약에 이 개혁 법안들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기로 4당이 합의해서 추진을 하면 소관위원회는 어디가 되는 겁니까? 법사위가 됩니까? 아니면 사개특위가 됩니까? 사개특위가 되는 거죠. 사개특위에서 신속 처리 안건을 지정할 수 있다.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신속 처리 안건으로 추진을 하면 뭐 날치기 저지 이런 얘기가 이제 한국당에서 나오던데 한국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됩니까? 뭐 기존에 나왔던 말도 일단 뭐 실력 저지도 아마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다. 뭐 국회 내에서인지 아니면 장외투쟁인지 정확히 어느 범위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력 저지 플러스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국회의원 사퇴 이런 부분들을 동원해서 최대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한다고 그렇게 유치원 3법 때는 위원회 이제 상임위에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이번에는 그것보다 다른 뭐 한 차원 높은 저지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선거제와 관련된 문제는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의 본류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이 정당들의 이해관계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한 차원 높은 게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 비례대표가 더 많이, 그러니까 지역구보다 비례대표가 더 많이 당선되게끔 되는 정당들이 속출을 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은 특별한 유명인이나 특별히 영향력 있는 분이 당 하나 차리면 그 비례대표 의석수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러나 지역의 후보자를 내지 않는 이런 또 기이한 형태의 정당이 출현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어떤 일당하고 야합할 수 있는 이런 정당들이 출현할 수 있는 거고요. 지역구는 몰아주고 비례는 또 한 정당에 몰아주고 특히나 6개 권역별 비례대표이기 때문에 그 현재 6개 권역별 역학관계가 다 달라요. 이게 각 정당별로 지지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 가지 더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보면 이게 국회의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민감하게 첨예하게 그렇죠. 맞부딪히는 지점이 네네. 있잖아요. 이게 지역구가 축소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럼 지역구가 지금 28석을 줄인다는 네. 방안인데 연관되는 그 선거구들을 보면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분들이 그거보다 더 많을 것 같아요. 수십 명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본회의까지 간다고 쳤을 때 네. 거기서 결국 과반 득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과반 출석, 과반 투표인데요. 네. 결국 이게 기명투표입니다. 법안이기 때문에. 네.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물론 28석 정도 줄면 아마 15만 2천 명에서 3천 명 이하인 분들은 아마 지금 어느 정도 리스트가 나오고 있는데 고민을 네. 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분들 중에 뭐 석패율 제도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명투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대놓고 반대하기는 저는 쉽지 않다고 봐요. 명분에서 그렇죠. 밀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아마 과반 출석이 문제인데 예. 아마 한국당에서도 이걸 뭐 저지하려면 제가 보기에 들어와서 과반 반대를 이끌어내는 그런데 어쨌든 이게 기명투표를 하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뿐만 아니라 바른미래당 이분들이 대놓고 반대표를 던져서 스스로 어찌 보면 정치적인 생명력을 끝내는 그런 모험을 하긴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 한국당의 입장은 뭡니까? 저희는 그 학제, 그러니까 학령, 예를 들면 이제 뭐 초등학교 6학년까지, 중학교 네. 2학년까지, 그다음에 고등학교 3학년까지 해서 그 18살 이전에 대학에 들어가는 이런 학제가 개편되고 나서야 선거권이 좀 인하돼도 된다. 왜냐하면 학교 학생 신분에서 이게 선거권이 있다 보면 아무래도 유권자로서의 대접을 받는 건 있지만 또 유권자로서 여러 가지 마케팅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보면 옳지 않다. 헌법의 규정에 비춰봐도 옳은 선택은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자율성이지만 학교와 관련돼서는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표현을 명시해놨기 때문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학제 개편과 맞물려서 결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학생 신분은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신데요. 아니 그거는 학교에서 정치 활동하지 말라는 거지 투표권 주는 거하고 관계없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어쨌든 우리 세계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이 OECD입니다. OECD 나라에서 대부분 18세로 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저는 민주주의 역사가 선거권의 확대 역사라고 봅니다. 여성으로 아니면 흑인으로 아니면 나이를 점점 더 우리나라도 그렇거든요. 21세에서 20세에서 19세에서 18세로 하는 이유가 그만큼 판단할 능력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미 청소년,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정치적인 그 식견을 갖고 있어요. 저는 뭐 학교의 중립성, 정치적 중립성하고 이거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라고. 예. 자, 조금 전에 비례대표만 있는 정당이 출연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또 이런 계산을 하다 보면은 지금 여태까지 저희들이 경험했던 그런 의석 배분과는 다른 그런 사례들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국당 등등에서 지금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산식이 이전보다는 좀 복잡해진 건 맞죠? 네네. 네. 이와 관련해서 심상정 위원장이 한 말씀 하셨는데 그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은 산식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지난 17일에 지금 그래픽으로 보고 계신 바로 이 발언을 지난 일요일 4당의 합의 초안이 나온 뒤에 기자들 앞에서 한 말입니다. 국민들은 산식이 필요 없어요. 컴퓨터를 치는 방법만 알면 되지 그 안에 부품까지 다 할 필요는 없는 이치와 같다. 이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국당에서는 오만하다, 국민을 무시한다 이런 비판을 했고요. 정의당과 심상정 의원 측은 전후 맥락을 봐야 한다. 이 말만 따로 떼서 얘기하는 것은 무리하다라면서 이 말이 나오게 된 과정을 좀 더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앞에 어떤 말이 있었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이 산식이 굉장히 복잡해서 산식은 암만 복잡해도 정해지면 나중에 컴퓨터로 처리하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들 쉽게 이해 안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지금 우리도 머리에 쥐가 날 지경이에요. 지금. 예, 물론 이제 이 발언 이외에도 산식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정 부분 설명을 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어지는 이제 문답 과정에서 굉장히 복잡한 질문을 하니까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부분은 아직 합의도 안 됐고, 그리고 이 부분은 선관위 전문가 손을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산식이 나오면 그때 보고 드리겠다. 다만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국민이 산식을 속속들이 알 필요는 없다. 뭐 이런 맥락이었다고 하던데 한국당의 반응은 여전히 오만하답니까?
글쎄 뭐 오만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어떤 제도가 시행되기 이전에 그 제도가 갖는 의미를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한 표를 행사했으면 이 표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또 뭐 비례대표에 어떻게 작용하고 그다음에 지역구 투표는 어떻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계략은 알아야지 알고 나서 이 제도를 찬성하고 말고 결정된 뒤에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진 다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그런 것은 이제 나중 문제라는 말씀 맞아요. 그러나 제도를 선택하기 전에는 국민들이 알아야죠. 알아서 내 표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알아야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 말씀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하신 거죠. 네. 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뭐 비판이 같이 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당이나 뭐 심상정 의원한테 가는 게 아니라 민주당도 지금 이러한 그러니까 산식도 안 나와 있는 제도를 추진하는 것이 앞뒤가 바뀐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산식이 안 나온 건 아니고요. 설명이 복잡하다는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어쨌든 정당 지지율이 높은 정당이 이 제도를 만드는 기본적인 취지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최대한 의석수에 맞추겠다는 것이고 그걸 뭐 100%냐 50%냐 비율이지만 그래도 정당 지지율을 높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민들한테 인정받는 정당이 되라라는 얘기고요. 제가 자유한국당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논의에 들어와서 이 얘기 했으면 되거든요. 했으면 아마 제가 보기에 충분히 되는데 계속 안 들어오시다가 이제 만드니까 이제 그게 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라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일단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논의에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논의에 들어갈 가능성은 제로입니까? 근데 그 부분을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민주당과 야 3당이 말씀하신 이 제도가 불과 마련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존의 민주당 안도 여러 번 변동이 되어 왔고요. 저희는 누누이 이건 반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뒤에 저희가 자체안을 또 냈고요. 따라서 거듭 저희 당의 비판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의견이 없는 것도 반대한다는 의견이지 이것을 어떤 새로운 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일부 찬성하는 의원도 있지만 사실 당론으로서는 반대의 입장을 견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것도 하나의 당론이라고 봐주시고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이해가 사실 저도 어렵지만 모든 국민들은 더 어렵고요. 의원님들도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300명 이상이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보면 될 가능성도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20%씩 뭐 20% 얻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10%씩 얻어가면 세 개 정당만 해도 이게 30%입니다. 그럼 90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75명인 최대인 비례대표제 하에서 이거 초과 의석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극단적인 경우지만 따라서 이 부분을 이게 무슨 수학도 아니고 제도를 만들면서 수학적으로 가능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칭하고 말로도 하면 해칭하고 안 된다라고 단정하에 제도를 추진한다. 이 부분도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은. 어떻습니까? 아주 극단적인 경우는요. 사실은 뭐 규정을 둘 필요는 있는데 저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 보고요. 뭐 일단 300석은 고정으로 일단 하기로 합의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저는 자유한국당이 마지막에 그 선거제안을 정말 늦추다 냈는데 저는 약간 실수했다고 봐요. 비례대표를 폐지하자. 이게 사실은 나올 수 없는 안입니다. 헌법에도 위반되는 안인데 그걸 들고 나왔거든요. 의석 줄이는 거야 물론 뭐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지만 작년에 합의한 게 있거든요. 나경원 원내대표 도장 찍었어요. 연동형 비례대표 검토한다고. 검토라도 들어왔어야죠. 안 들어오다가 이제 왔으니까 뭐 안 한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거는 저는 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평당이 일단 의회총 통과했고요. 정의당도 일단 뭐 당연히 찬성할 것 같고 바른미래당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뭐 큰 문제가 없으면 통과될 것 같아서 이게 패스를 올린다고 끝이 아닙니다. 계속 논의할 수 있거든요. 패스를 올린 다음에라도 한국당에서 이 논의에 적극 참여하길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그 위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위원은 아니에요. 비례대표제가 헌법 규정에 문헌상 들어가 있는 건 많아요. 단어가. 그러나 이거에 대한 헌법재판소 견해는 뭐냐면 그것을 포함하여 국회 구성에 대한 것은 국회 재량이라는 취지의 이런 문구가 있어요. 그건 현재 판례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위원으로 단정해서 말하는 것은 좀 섣부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한국당이 낸 그 270석 안이 정수를 줄이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아니면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쪽에 방점이 찍힌 겁니까? 아마 정수를 일단 줄이는 거 제가 설명을 들은 바에 따르면 지금 국민의 의사가 국회의원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정수를 줄이는 것에 대한 의사표현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지역구의 어떤 이해관계가 조금 더 첨예하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을 고려해서 당내 반발을 고려해서 아예 지역구를 늘려버린 게 아니냐 이렇게 다른 쪽에서는 보더라고요. 만약에 뭐 지역구를 고려했으면은 저희가 기존 제도를 유지하는 차원이거나 비례를 좀 약간 줄이거나 하는 차원으로 했겠죠. 그런데
이 비례를 없애고 지역구 자체를 줄여본 거 보면 그런 의미가 있고요. 예. 하나만 더 추가하면 석패율 제도를 지역구를 줄인 상황에서 석패율 제도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앞뒤가 또 안 맞지 않냐라는 또 말도 있어서.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제 석패율 제도라는 건 지역구에서 지역구를 잃은 사람이 사실은 예. 지역구를 잃은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아깝게 떨어지게 되면 비례대표를 당선시켜준다 뭐 이런 네. 가능성이 이건데요. 지역구를 줄인 상황에서 지역구를 출마할 수가 없어요. 그분들은 줄여진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예 그 플랜 B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지역구를 잃은 사람을 비례대표에 넣는다 이건 말이 되는데 네. 지역구를 잃은 사람이 지역구에 출마해서 또 석패한 경우에 비례대표에 또 순번을 줘서 여기서 당선할 가능성을 준다라는 것은 앞뒤가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제도죠. 아예 패자 부활전의 기회가 없는 거죠. 없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떨어지면은 붙여줄게 이게 아니라. 그렇죠. 지역구가 줄었으니까. 이 얘기는 좀 이해가 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사실 어찌 보면 이제 지역구랑 비례대표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난번에 이제 위원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독일도 그렇고요. 사실은 지역구에서 안 되면 비례대표 하는 데 있거든요. 석패율제라는 게 어찌 보면 뭐 패자 부활전 개념도 있고 지역구 줄어들기 때문에 꼭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 이것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얘기가 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비례대표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냥 당에서 선정하는데 경쟁력 있는 분들도 좀 넣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있고요. 지금 사실은 그 비례대표를 없애는 건 저는 명백히 위헌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헌법에 선거구 및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거는 법률로 정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에 대한 거를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것이지 비례대표를 없앨 수 있는 건 법률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 위헌 논란은 뭐 오늘 더 얘기하기 좀 힘든 주제인 것 같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한국당 지지율 상승이 지금 4주 연속,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4주 연속입니다. 지금 악재를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KT 뭐 특혜 채용 비리 의혹 뭐 이렇게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데 당 대표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당 차원의 어떤 해명이라든가 아니면 본인들의 해명은 어떤 겁니까? 당 차원에서 당 대변인이 해명자를 냈는데요. 예. 어쨌든 무관하다라는 입장이고요. 그 이제 시기적으로 봐도 법무장관 취임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 또 공직에서 모두 퇴임한 2011년도 이후에 있었던 일이라서 네. 또한 그 해당 자녀가 5개 대기업에 합격을 해서 고른 거다. 그래서 특혜 채용일 가능성이 없다. 이런 해명이 들어왔고요. 예. 또 한 분은 이제 2004년도에 들어가서 15년 동안 근무를 하고 있었고, 예, 정가빈 의원의 예, 그렇습니다. 아들. 당시에는 뭐 노무현 정부 시절이어서 특혜를 어떻게 특혜 행사할 만한 그런 입장이 못 됐다. 네. 그래서 당사자 이렇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다른 정보를 갖고 있습니까? 이미 이제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아들은 2012년에 들어갔죠. 물론 말씀처럼 공직 없다가 나왔는데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법무팀에서 일했어요. 네. 아버지는 나중에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근데 그 법무장관이 마침 또 KT 회장 그 당시 이제 이석채 회장이 수사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어쨌든 법조 고위 관료를 지내셨고, 그냥 지냈죠. 그 다음에 잠시 쉬다가 나중에 장관이 됐고, 아들이 어쨌든 김성태 원내대표 딸과 갔을 때 2012년에 어차피 네. 우연치 않게 또 그때 취직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본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게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내용은 비록 입사는 공직이 없을 때 됐지만 그 아들이 취업을 해서 KT에서 법무팀, 예. 법무팀에서 일할 때 황교안 대표가 그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됐고, 근데 또 검찰에서 수사를 KT 회장을 했던가요? 그렇죠. 예. 이석채 회장을 수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종의 이해 충돌이 된다 이런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간 순서나 어떤 뭐 밀접성 이런 걸로만 의혹을 제기하면 사실은 예. 모든 게 의혹이죠. 그리고 지난 대선 과정에 저희가 쭉 제기했던 의혹도 그런 뭐 합리적인 의혹인 거고. 그러나 뭔가 어떤 진술이 있거나 네. 어떤 그런 뭐 단서가 있거나 이래야지 그 의혹이 우리가 소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할 수 있는 의혹으로 되는 것이지. 네. 국민들이 이거 문제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의혹과 정치권이나 이런 언론에서 이거 의혹 있다라고 제기하는 의혹의 정도는 약간 달라야 된다. 물론 그런 합리적인 단서가 나와서 문제가 제기되면 그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을 하고 예. 문제가 있으면 합당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
의혹이 한 번 제기할 수 있어도 이 의혹을 계속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하는 것은 아직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5개 기업에 합격을 했는데 그중에서 하나 고른 거라는 그런 해명을 했어요. 네네. 이 부분은 사실 확인이 용이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아마 뭐 사실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아마 그 5개 기업이 어떻게 합격했는지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의 아들 문제가 처음이 아닙니다. 군 문제 있었죠. 저기 있는 거 이분이 대구 고검장할 때 대구로 어쨌든 왔어요. 그렇죠. 네, 왔고 네. 특기가 사실 변경이 잘 안 되거든요.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만큼 아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좀 영향력을 그동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취업도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아마 수사하고 있으니까 결과가 나와보면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진행이 될 텐데 한국당에서 어느 당보다 더 검증에 뭐라고 할까 칼을 갈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이 후보자는 이미 통과 불가다라고 판정이 내려진 그런 후보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뭐 당의 공식 입장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다만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볼 때 뭐 5대 검증 기준이다, 7대 검증 기준이다 이것은 그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검증 기준이시고 국민이나 아니면 야당이 바라보는 검증 기준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업무와 관련된 부적절함은 가장 큰 깊이 사유죠. 왜냐하면 특히나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김현철 후보자 부적절한 말씀 그런 하나하나 워딩을 떠나서 거기에 깔려 있는 사고가 전혀 우리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 교육을 하고 남북 교류를 책임지는 이런 분이 될 그런 자세와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한 분 계시고요. 또는 국토부 장관 후보자 최 후보자분께서도 지금 국토와 관련된 또 주택과 관련된 총괄 정책을 총괄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도 사실은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그 주택 가격을 우리가 잡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확신이 아직도 없으신 분을 본인이 아직까지 갖고 계시잖아요. 팔지 않고 자녀분한테 증여까지 해가면서 그런 분을 저희가 국토장관에 앉힐 수 있느냐? 이 두 분만큼은 절대 불가라는 것이 국민의 정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관 후보자 검증과 관련해서는 다음에 시간을 조금 더 확보해서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스브리핑입니다. 지난해 클럽 버닝썬에서 벌어진 김상규 씨의 폭행 사건 당시 경찰관들의 조치가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청장에게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 필요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칙을 개정하고 이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 조치를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당시 사건 처리표와 현행 범인 체포서, 사건 현장 CCTV 등을 확인한 결과 경찰이 신속한 현장 조치 없이 사고 위험을 내버려뒀다며 초동 조치가 부적절했다고 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조업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면서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점이 어려운 점이라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조선업이 지난해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올해 1, 2월 자동차 산업의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내고 지난해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 가운데 여성은 여전히 100명 중에 7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기관 임원 여성 비율은 18%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 등을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내용을 보면 12개 분야 가운데 고위 공무원단은 지난해 목표치였던 6.8%에 미달했고 나머지 11개 분야는 목표치를 달성했습니다. 국가직본부 과장급 공무원 여성 비율은 14.8%에서 17.5%로 공공기관 임원은 11.8%에서 17.9%로 확대됐습니다. 병무청은 청력을 일부러 마비시켜 병역을 회피한 8명과 알선책 등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응원용 나팔이나 자전거 경운기 등을 귀에 대고 불어 일시적으로 청력을 마비시킨 뒤 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병역 회피자 중에는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인터넷 게임 방송 BJ 등이 포함돼 있었고 브로커에게 수천만 원을 주고 병역 면제 수법을 전수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변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 모임이 일제강점기 전범기업에 강제 동원됐던 피해자들을 모아 집단 소송에 나섭니다. 이들 단체는 다음 달 5일까지 일제강점기 때 전범기업에 끌려가 강제 노동했던 피해자들을 모은 뒤 공익소송 형태로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합리적 협의마저 완강히 거부하고 있어서 정당한 권리 행사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부산 모 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는 SNS 글이 잇따라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교사에게 성적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등 해당 고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 피해 사례 글이 잇따라 SNS에 게시되자 경찰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교생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0분쯤 인천 송도동에 있는 대형 쇼핑몰 쓰레기 처리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야간 근무를 하던 보안 직원 등 9명이 연기에 놀라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래의 뱃속에서 40kg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와 해양 오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길이 4.6m, 무게 500kg가량인 이 고래는 지난 15일 밤 필리핀 남부 콤포스텔라밸리주 마비니시 해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고래를 해부한 해양생물학자 데럴 박사는 뱃속에서 쌀포대 16개와 농장에서 쓰는 마대 4개, 쇼핑백 등 40kg의 갖가지 플라스틱 쓰레기가 나왔다며 SNS를 통해 관련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더 뉴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